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 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페이지부터 보면 머릿말이 나오는데요. 협상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13페이지에는 협상은 우리를 망연자실에 빠뜨리려는 모든 시도와 강요, 압박감, 불리한 환경, 무조건적인 권위 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라고 나옵니다. 파트 1을 보면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되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43페이지를 보면 타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려면 그들의 가치와 신념, 경험, 사고방식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예민한 감각으로 정보를 캐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정보를 노출하기도 하지만 감추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63페이지를 보면 항상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을 하고요. 양측의 진정한 관심과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적을 다룰 때 그들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보다 입장을 바꿀 경우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확신해야만 행동을 바꾼다고 합니다. 너무 신경을 쓰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흥분하거나 상대에게 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대화 상대를 만나거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더라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견제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76페이지에는요. 침착하게 반응을 하고요. 부드럽게 접근을 하자고 합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받으면은 즉각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협상은 급하게 결정하려고 서둘러선 곤란하다고 합니다. 상대의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응하는 버릇을 들이자 라고 나오고요. 난처한 질문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84페이지에서는요.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준비가 덜 되었거나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에는 더욱 해롭다고 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노련하거나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경우 그들이 조건을 바꾸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안을 내놓고 당신이 즉각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당연히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 말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침묵으로 분위기를 전환해보자고 합니다. 92페이지에서는요.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고 가족 혹은 임원들과 아니면 변호사 혹은 남편 혹은 아내, 상사 등과 함께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37페이지에서는요. 상대가 적대적 혹은 고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요. 미친 척을 하거나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바보짓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똑똑한 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나를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정하려 하면 와, 방금 한 거 정말 재밌네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상도 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그에 따라 상대도 협상 과정에 점점 많은 시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로 쥐와 인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목표물에 닿기 위해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목표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141페이지에는요. 협상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양측이 함께 문제를 푸는 즐거운 과정이라는 점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51페이지에서는요. 협상은 자기 자신을 파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협상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184페이지에서는요.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고 해요. 양측의 의견 접근이라는 것인데요. 합의란 대개 관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7페이지에서는 협상의 수단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목표와 이해관계 면에서는 완고함에 가까운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파트 5. 성공적인 협상에 이르는 10단계가 나오는데요. 193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요. 성취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성취를 하셔야 돼요. 더 큰 것을 바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집을 23만 9천 달러 이하로 구입할 것,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제 일자리를 찾을 때 보수가 11만 5천 달러는 되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직장을 옮긴다. 이런 목표, 적절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양보하기가 필요한데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이슈를 찾고요. 예를 들면 만날 장소나 시간, 참석할 사람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특별히 고집하는 장소가 있고 나는 그 장소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면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장소 어디든 좋습니다. 라고 섣불리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대답해 드리지요.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과 며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호들갑을 떨고요. 투덜대다가 결국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방금 상대에게 한 발 양보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와 흥정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간 합의를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대개 전문가 또는 협상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휴지기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약점을 잡히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진실은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어느 정도 자신의 탓이라고 사과를 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상대가 거부했던 항목을 조금 변형시켜 다시 제안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휘와 형태를 바꾸어 전혀 다른 항목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그것이 큰 양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지라도 당신이 자존심을 죽이고 용기 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점과 먼저 나서서 양보했다는 점을 높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상대는 이쪽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교류에서도 심리적인 양보를 하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자 혹은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나 공로를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 슬쩍 눈 감아주면 그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뿐더러 이따금 실제적인 보답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닐 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사나 경쟁자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공로를 자신의 것이냐 행세할 경우에는요, 약간 이제 슬쩍 눈 감아 주는 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생색을 좀 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고마우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공통점으로 시작하기. 의견 일치를 쉽게 볼 수 있는 다루기 쉬운 문제부터 가격이나 비율, 조건, 기간, 급료 또는 배송 날짜 등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까지 남겨두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난제는 그 문제를 몇 개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면 합의점 도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같은 12만 5천 달러의 공사 대금이라도 언제 공사 대금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지불할 것인가,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금을 공탁으로 묶어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개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타이타닉의 법칙이 나와요. 상대의 말로 표현된 최초의 입장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큰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제안으로 즉시 응수한다면 경쟁적인 논쟁에 빠지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게 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 가격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상대는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과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동기와 의도,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정보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실체 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활동 영역을 넓히고 경쟁적인 논쟁에서 협력적인 협상으로 옮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8페이지부터는 다섯 번째 탁구대 이론이 나와요. 저자의 아내가 교회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탁구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사 후에 6주간 탁구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시카고에서 오픈카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카고는 매우 날씨가 흐리고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연간 3만 대의 오픈카가 팔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와 관심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판단 영역 넓히기. 협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발견하고 논의할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상대에게는 하찮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패를 지나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성공은 육체에 이롭다. 그러나 실패는 정신을 성장하게 한다고 합니다. 협상의 상대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또 다른 관심사를 발견하면 판단 영역이 넓어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8번째로는 상대가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만일 신뢰가 결여된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쪽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 상대는 너무 쉽게 얻은 양보를 약점의 징후로 여기고요.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보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수혜자가 들인 노력에 비례하는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9번째는 당신은 내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얘기하라고 해요. 일을 망쳤다는 사실을 실토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과할 때는요. 남이 폭로하기 전에 나쁜 소식은 전부 먼저 밝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한 폭로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3번째로는 환경이나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실수에 완전히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지 한다고 합니다. 10번째로는 거래를 마무리하는데요. 협상 과정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요. 비교 기준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객관적인 자료, 표준 가격표나 발표된 정책을 볼 수 있다면 제시된 조건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장 큰 양보로 시작해 점차 양보하는 정도를 줄여가면서 처음의 입장에서 서서히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좀 많이 남겨둬야 하겠죠. 상대가 협상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최후 통첩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종 합의에 포함될 요소들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254페이지를 보면요. 모든 개개인의 성취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그 일은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협상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시간, 정보, 힘에 대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280페이지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